모든 NBA 선수들은 개인이 받을 수 있는 MVP 같은 상도 좋지만 가장 받길 원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30개의 팀 중에 단 한 팀만 오를 수 있는 NBA 챔피언 타이틀일 것입니다. 물론 우승권에 속한 선수라면 경기를 거의 뛰지 않고도 3년 연속 우승을 맛보기도 하지만 레전드로 평가받는 선수들도 동시대의 압도적인 지배자를 넘지 못해서 15년에서 20년을 뛰고도 무관으로 은퇴하기도 하는데요. 반면에 NBA 데뷔 3년 만에 생애 첫 파이널 무대에 진출해서 마이클 조던 뺨치는 득점력을 보여준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는 바로 마이애미 히트의 레전드 드웨인 웨이드입니다. 초창기 엄청나게 빠른 퍼스트 스텝에 이은 돌파를 즐기는 그에게 팀 동료 샤킬 오닐은 플래시라는 별명을 붙여줄 정도로 전성기 시절 그의 공격력은 정말 어마어마했는데요. 힘든 고난과 역경을 딛고 나의 믿음은 당신의 의심보다 강합니다 라는 멋진 명언을 남긴 레전드의 농구 인생을 리와인드 해봅시다. 웨이드는 1982년 1월 17일 시카고의 빈민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가 태어난 지 4개월 만에 부모님은 서로 헤어졌고 심각한 마약 중독자로 감옥을 들락거리던 어머니와 함께 지내야 했습니다. 자신의 유년기를 회상하는 인터뷰에서 주위에는 갱들이 득실거렸다 라고 말할 정도로 불우한 가정 환경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이후 8살 때부터 그의 누나가 웨이드를 아버지의 집으로 보내면서 그는 이복 형제들과 새로운 가정 환경에서 적응해야 했는데요. 앞날이 보이지 않던 상황에서 웨이드에게 큰 힘이 되었던 것은 다름 아닌 농구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시카고 불스를 가장 좋아했고 조던이 나의 롤모델이었다고 밝힌 것처럼 NBA 농구에 빠져든 웨이드는 조던처럼 되기 위해 뒷마당에 있던 열악한 농구 코트에서 연습을 거듭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는 농구와 풋볼을 병행하면서 운동의 소질을 보여주었는데 때마침 1학년을 마치고 키가 10cm나 자라게 되면서 더 많은 출전 시간을 부여받게 됩니다. 출전 시간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전체적인 스탯도 쭉 올라갔는데 2학년 때부터 평균 득점 20점을 넘겼고 3학년이 되고 나서는 평균 득점 27점, 11리바운드를 기록하면서 팀을 24승 5패의 성적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학업적인 부면은 부족했기 때문에 뛰어난 성적에 비해 3군데의 대학에게만 러브콜을 받았고 웨이드는 그중 마케트 대학교를 선택했습니다. 대학교에 들어간 이후에도 웨이드는 학업 문제로 신경을 써야 했는데 신입생 시즌에는 NCAA의 학업 기준을 달성하지 못하면서 농구부 활동을 금지당하는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웨이드는 학교 공부에도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면서 요구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었고 2학년 때부터 대학 무대에 데뷔할 수 있었습니다. 데뷔 시즌부터 평균 17.8득점, 6.6리바운드를 기록하면서 팀 성적을 한껏 끌어올리는 데 일조했고 다음 시즌에는 평균 21.5득점을 기록하면서 팀 내 압도적인 1옵션으로 거듭났습니다. 그의 활약에 힘입어 마케트 대학은 당시 26연승 질주 중이던 켄터키 대학을 83대 69로 꺾으면서 파이널 4까지 진출하는 등 이때부터 전국적으로 웨이드는 주목을 받았고 시즌을 마치고 NBA 드래프트 참가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드래프트 중 하나로 꼽히는 2003 드래프트에서 1라운드 5픽으로 마이애미 히트의 지명을 받아 본격적으로 마이애미 전설의 커리어가 시작되었습니다. 루키 시즌의 웨이드는 슈팅가드가 아닌 포인트가드 포지션을 맡았는데 첫 경기부터 선발로 출전해 18득점, 4어시스트, 4리바운드로 준수한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반면에 시즌 초반 히트의 팀 성적은 좋지 않았는데 개막 후 5연패로 출발해 오랫동안 5할 승률 밑에서 머물렀습니다. 웨이드도 리그 경기에 적응한 뒤로는 평균 16.2득점, 야투율 46.5%로 좋은 활약을 펼쳤지만 그보다 앞서 뽑혔던 르브론 제임스와 카멜로 앤서니에게 밀려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았습니다. 그래도 팀이 시즌 중반부터 차곡차곡 승수를 쌓기 시작하면서 반등에 성공했고 동부 4위로 플레이오프 진출에 성공하게 됩니다. 플레이오프에서 처음으로 마주한 상대는 뉴올리언스 호네츠였고 웨이드는 21득점으로 최다 득점을 뽑아내는 가운데 마지막 위닝샷까지 성공시키면서 클러치 본능을 보여줬는데요.
있었는데요. 1라운드는 7차전까지 가는 접전 끝에 뉴올리언스를 잡아내고 2라운드에 진출했습니다. 2라운드에서는 동부 1위 팀인 인디애나와 마주했고 웨이드는 시리즈 평균 21득점을 뽑아내면서 신인답지 않은 인상적인 활약으로 팀을 이끌었지만 2승 4패로 시리즈를 내주고 탈락을 맛봐야 했습니다. 그래도 나름 성공적으로 리빌딩이 진행된 마이애미 히트는 다음 시즌 샤킬 오닐을 영입하면서 웨이드와 강력한 원투펀치를 구성해 우승 후보권 팀으로 급부상했는데요. 1년 만에 팀의 중심으로 자리 잡은 웨이드는 77경기를 모두 선발로 출전하면서 평균 득점이 24.1득점으로 한껏 치솟았고 레이커스에서 파트너 코비와 불화가 있던 오닐은 웨이드와 더 좋은 관계로 지내고 싶다는 말과 일치하게 둘은 좋은 시너지를 발휘했습니다. 그 결과 작년보다 17승을 더 따내면서 동부 1위로 플레이오프에 안착했습니다. 이처럼 좋은 성적을 내는 웨이드는 2년차에 바로 올스타로 뽑혔고 올 NBA 세컨드 팀과 디펜시브 세컨드 팀에도 뽑히면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맞이한 3년차 시즌 샤킬 오닐이 발목 부상으로 잠시 자리를 비우기도 했지만 어느새 리그 정상급 선수로 올라선 웨이드는 혼자서도 팀을 무리 없이 이끌었고 작년보다 거의 모든 스탯을 상승시키면서 올스타전 선발로 뽑혔습니다. 또한 3년 연속으로 진출한 플레이오프 무대에서 자신의 진가를 발휘해냈는데 시카고, 뉴저지, 디트로이트를 연달아 격파하고 생애 첫 NBA 파이널 무대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상대는 독일 병정 덩 노비츠키가 이끄는 댈러스 매버릭스였고 마이애미는 1, 2차전을 큰 격차로 패배하면서 위기에 몰리게 됩니다. 그러나 홈으로 돌아온 마이애미에게 3차전부터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웨이드가 주력인 돌파보다 상대적으로 덜 사용하던 미들 점퍼를 족족 꽂아 넣으면서 42득점을 뽑아내는 화끈한 공격력을 보여줬고 뛰어난 채공 능력으로 13개의 리바운드를 잡아내는 등 만점짜리 활약을 펼치면서 팀은 2점 차로 시리즈 첫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를 시작으로 웨이드의 득점 능력에 불이 붙으면서 4차전에서는 36득점, 5차전에서는 43득점을 뽑아낸 반면 댈러스의 슛은 노비츠키가 4차전 14.3%의 저조한 야투율로 림을 외면했고 연장전까지 갔던 5차전에서는 웨이드에게 25개의 자유투 기회를 줬고 그중 21점을 얻어맞으면서 마이애미가 3승 2패로 시리즈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6차전에서도 웨이드는 16개의 자유투 득점과 8개의 점퍼를 적중시키면서 36득점을 쓸어 담았고 95대 92로 승리를 이끌어내면서 마이애미에게 창단 첫 우승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팀이 승리를 거둔 마지막 4경기에서 평균 39.3득점을 뽑아낸 웨이드는 NBA 데뷔 3년 만에 파이널 MVP까지 거머쥐면서 최고의 시즌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24살의 우승을 가져다준 슈퍼스타를 보유한 마이애미의 미래는 밝아 보였는데요. 하지만 이듬해 샤킬 오닐과 웨이드가 부상에 시달리면서 침체기에 빠졌고 웨이드는 2시즌 동안 각각 51경기밖에 출전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노쇠화 문제로 하락세를 보이던 오닐은 피닉스 선즈로 트레이드되었고 08-09 시즌에 다시 몸 상태를 회복한 웨이드는 79경기에 나서 평균 30.2득점을 기록하며 득점왕까지 차지하는 등 다시 한번 마이애미는 반등을 노렸는데요. 그러나 오닐이 떠난 빈자리에 그를 대체해줄 만한 팀 동료가 마땅히 없었고 결국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 애틀랜타의 덜미를 잡히면서 조기 탈락하는 좌절을 맛봐야 했습니다. 이렇게 우승 이후 4년간 우승 대권 팀이라고 보기 힘든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던 마이애미는 10-11 시즌 시작을 앞두고 전세계 농구 팬들이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선수 영입을 했는데 토론토에서 크리스 보쉬와 클리블랜드에서 르브론 제임스를 동시에 데려오는 데 성공했습니다. 각자 팀에서 전성기를 보내고 있던 슈퍼스타들이 한 팀에 뭉치면서 역대급 빅3가 탄생했고 팀 동료가 된 르브론은 8년 연속 우승을 할 것이라는 발언을 하면서 포부를 밝혔습니다. 엄청난 논란을 불러일으킨 만큼 많은 기대도 받으면서 시작한 마이애미의 10-11 시즌 초반에는 5할 승률을 기록하면서 기대 이하의 모습이었으나 선수들 간의 호흡이 본격적으로 맞아떨어진 후로는 12연승을 질주하면서 승률을 한껏 끌어올렸고 최종 58승을 거두고 동부 2위로 플레이오프에 진출했습니다. 든든한 동료가 둘이나 생긴 웨이드는 필라델피아, 보스턴, 시카고를 각각 4승 1패로 연달아 격파하면서 단숨에 파이널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파이널에서 만난 상대는 5년 전 파이널에서 한 차례 꺾었던 댈러스 매버릭스였는데요. 4차전까지 2승 2패로 팽팽하게 맞붙었고 그중 2차전부터 4차전까지는 모두 3점 이내로 승부가 갈린 접전이었습니다.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경기 외적인 부면으로도 논란이 된 사건은 4차전을 앞두고 독감에 걸려 힘든 기색이 역력하던 노비츠키를 보고 웨이드와 르브론이 기침을 하는 흉내를 내면서 조롱하는 게 카메라에 담겨 가뜩이나 슈퍼팀을 만들었다고 안티가 많던 마이애미는 비난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댈러스 홈에서 열린 5차전을 9점 차로 패배하면서 벼랑 끝에 몰렸고 반드시 잡아내야 했던 6차전마저 95대 105로 내주면서 우승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2003 드래프트 1픽, 4픽, 5픽이 뭉쳐 당연시 여겼던 우승에 실패한 마이애미는 단축 시즌으로 치러진 11-12 시즌 작년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노력했고 MVP 모드에 돌입한 르브론의 각성에 힘입어 동부 2위로 플레이오프 진출에는 또 성공했습니다. 컨퍼런스 파이널까지는 비교적 수월하게 올라갔으나 동부 컨퍼런스 파이널에서 라존 론도가 각성한 보스턴 셀틱스와 7차전까지 가는 접전을 치르게 되는데요. 하지만 1옵션 자리를 넘겨받은 르브론의 폭발적인 득점과 웨이드의 조력에 힘입어 7차전을 잡아내고 파이널에 올랐습니다. 상대는 케빈 듀란트, 제임스 하든, 러셀 웨스트브룩이 있는 OKC였고 마이애미는 1차전을 94대 105로 내주면서 불안하게 출발했지만 이후 큰 무대 경험이 없는 루키들을 상대로 4경기를 내리 잡아내면서 웨이드는 구단 두 번째이자 자신의 커리어 두 번째 우승에 성공했습니다. 비록 이번에는 압도적인 1옵션으로 활약한 르브론이 파이널 MVP를 차지했지만 웨이드 역시 22.6득점, 5.2 어시스트, 6리바운드를 기록하면서 자신의 역할을 훌륭히 해줬던 한 해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12-13 시즌에 웨이드는 당시 커리어 하이 야투율을 갈아치우면서 작년보다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고 시즌 후반에 무릎 부상을 당해 플레이오프 무대에서는 주춤했지만 7차전까지 갔던 컨퍼런스 파이널에서 21득점을 꽂아 넣어주는 등 중요한 순간마다 제 몫을 해주면서 팀을 구해냈습니다. 그리고 샌안토니오와 맞붙은 2013 파이널은 두고두고 회자될 만한 명승부를 연출했는데 5차전까지 마이애미는 2승 3패로 뒤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겨야 하는 6차전에서도 종료 직전까지 3점차 열세를 이어가며 준우승 위기에 몰렸으나 종료 5.2초를 남기고 레이 알렌의 기적같은 동점 3점 슛이 터지면서 승부를 연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결국 연장 끝에 6차전을 잡아내면서 희망의 불씨를 살린 마이애미는 7차전까지 승리하면서 2년 연속 우승에 성공하는 기쁨을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시즌에도 3년 연속 우승을 위해 웨이드는 관리를 받으면서 정규리그를 30경기 가까이 결장하는 등 플레이오프에 초점을 맞췄고 마이애미는 2014년에도 파이널 무대에는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웨이드는 파이널에서 부상으로 인한 경기력 저하로 시리즈 평균 43%의 저조한 야투율로 일관하면서 기대 이하의 모습을 보여줬고 결국 다시 만난 스퍼스를 상대로 5경기 만에 시리즈를 내주고 시즌을 마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시즌을 마지막으로 르브론은 다시 클리블랜드로 돌아갔고 마이애미의 빅3 조합은 자연스럽게 해체 수순을 밟게 됩니다. 르브론이 떠난 후 웨이드는 보쉬와 함께 2시즌을 더 마이애미에서 보냈지만 웨이드는 더 이상 전성기와 같은 생산력을 보이지 못했고 플레이오프 탈락과 2라운드 탈락 등 르브론이 떠난 이후로 히트는 우승 대권에서는 완전히 멀어진 팀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웨이드는 마이애미와 재계약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프랜차이즈 스타이고 3번의 우승을 이끌었음에도 노세화로 적은 연봉을 제시한 구단에게 실망하여 결국 다른 팀과 협상하겠다는 선언을 했는데요. 뒤늦게 마이애미는 웨이드에게 2년간 4천만 달러 계약을 제시했으나 이미 빈정이 상한 웨이드는 자신의 고향인 시카고 불스로 이적하게 됩니다. 그리고 늘 고향으로 돌아와 농구하는 모습을 그려왔는데 돌아오게 돼 흥분된다고 소감을 밝혔는데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20득점에 가까운 평균 득점과 준수한 수비력으로 팀에 공헌하면서 동부 8위로 팀을 이끌었습니다. 물론 플레이오프에서는 1라운드에서 광탈했고 시카고의 리빌딩으로 인해 웨이드는 바이아웃 협상을 통해 구단과 계약을 해지하면서 절친 르브론이 있는 클리블랜드로 합류하게 됩니다. 어느덧 36살 노장이 된 그는 3경기 만에 벤치 역할을 자처하면서 벤치 에이스로 쏠쏠한 활약을 해줬으나 어빙의 공백으로 쇠락하고 있던 팀 사정상 시즌 중반 트레이드 기간 중에 다시 마이애미로 트레이드되면서 생각보다 빠르게 친정팀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웨이드는 마이애미가 너무 그리웠다며 복귀 소감을 밝혔고 마이애미와 극적인 재회를 하게 된 웨이드는 이제 자신이 전성기를 보냈던 곳에서 선수 생활을 마무리했는데요. 18-19 시즌 마지막 워리어스전에서 말도 안 되는 버저비터 샷으로 극적인 승리를 이끌어내는 등 클래스는 영원한 모습을 보여줬고 생애 마지막 NBA 경기를
경기에서 25득점, 11리바운드, 10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트리플 더블을 만들고 코트를 떠났습니다. 최근 올스타전 덩크 콘테스트 심사로 논란이 되기도 했으나 마이애미 히트의 최고의 레전드로서 2월 22일에 마이애미와 클리블랜드 경기에서 영구 결번 행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팬들에게 많은 환호를 받고 앞으로 더 좋은 영향을 주는 레전드로 남길 기대해 봅니다.